2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0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민사특별법으로서 부동산 실명법, 그리고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도 하죠.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그 법률이죠.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대부분 경우 탈세 목적으로 많이들 이용이 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금지를 하자.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를 하자.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 여기에 적용되지 않은 아예 명의신탁이 아닌 게 있어요. 명의신탁이 아닌 게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다든가, 담보 목적으로 아예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 간다든가, 권리자가, 담보권자가. 이것도 신탁행위죠. 그런데 이건 부동산 실명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예 적용을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호명의 신탁. 이제 공유에 있어서 구분소유적 공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구분소유적 공유. 그러니까 가령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을병이 3자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이제 등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이 부분은 갑의 소유, 이 부분은 을의 소유, 이 부분은 병의 소유. 단독 소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분필 등기하고 뭐 분필 절차를 거치고 하려면 또 측량비용 등등 귀찮으니까 그냥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별개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공유 등기를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공유 등기. 그래서 이제 구분 소유적으로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유 등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갑의 단독 소유인데 을병의 명의를 빌렸죠. 이 부분에서는 을의 단독 소유인데 갑병의 명의를 빌린 거야. 여기는 을이 명의 신탁자고 을이 명의 신탁자고 갑병이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은 병은 단독 소유인데 을의 지분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을의 명의를 빌린 거야.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명의를 빌려주는 거야 있더란 말이야. 이걸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상호명의 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효해요.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된 경우, 이럴 때는 아예 폐지해 버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이 명의 신탁은 계약 명의 신탁, 등기 명의 신탁과 등기 명의 신탁과 계약 명의 신탁이 있다. 명의 신탁자와 이게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이제 이 건물을 갑의 X 건물을 명의 신탁자와 갑,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더라. 그런데 이쪽으로 등기는 수탁자와 갑 사이에 등기를 하더라. 이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겠죠. 그래서 이제 사조가 얘기하는 게 이 명의신탁 약정은 이게 무효다. 이 등기도 이것도 무효다. 그래서 여전히 소유권은 이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이 등기는 무효고 소유권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갑이. 그리고 이 매매계약 이 자체는 뭐 명의신탁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유효다라는 얘기예요. 유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이 정에게 처분해버렸다. 이 정은 제3자죠. 선악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선악불문하고, 뭐, 등기 명의신탁이 있어서 나 사실 알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정의 권리를 취득하겠죠. 그런데 이제 병 앞으로 그대로 돼 있다. 이럴 때는 뭐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하면 될 것이죠. 그런데 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을은 매매계약 그대로 유효니까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해서 자기가 직접 권리 취득 못하지만 이게 유효고 이 갑이 여전히 소유권자고 이게 소유권이 복귀되어 있는 거죠. 등기는 이 앞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을이 갑을 대위해서 이걸 말소하고 회복되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니까. 이처럼 을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 다음에 이제 계약명의신탁. 똑같이 여기에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명의신탁자가 될 것이고 을과 병이 먼저 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줘요. 2억을 준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는 다르죠. 여기 이걸 먼저 하고 다음에 등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걸 먼저 하고 이런 게. 여기는 뭐 관계가 없어요.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갑이 선일 수가 있어요. 선이. 모를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이게 명의신탁 이걸 뭐 제3자들이 하는 거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선일 때는 이 계약은 유효고 등기도 유효입니다. 물론 악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정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게 계약명의 신탁이에요. 이런 것을 기초로 이렇게 쭉 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건 8조와 관련해서 명의신탁이긴 하지만 뭐 이자가 명의신탁도 여기 3자가 명의신탁이는데 이자가 명의신탁이긴 명의신탁이긴 하지만 배우자간이라든가 또는 종중재산 이런 케이스에서는 뭐 탈법 목적이 아니다면 유효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명의신탁이 되는 권리 이건 뭐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용익물권 또는 소유권이고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판례는 뭐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도 특별한 경우에는 유효다라고 하는 이런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야 될 거고 부동산 실명법하에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약정 무효라고 그랬어요. 일반적 효력, 약정은 무효, 이에서 등기도 무효,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에서는 4조 2항이에요. 계약명의신탁인 경우에는 상대가 선인 경우는 이건 유효가 된다. 이랬고 여기에 대한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등기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 뭐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신탁자, 명의수탁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이자가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당사의 합의도 무효고 이 등기도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소유권자예요? 이자가 소유권자죠. 여전히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을이 자기 앞으로 돼 있다는 기하로 병에게 처음을 했다. 병은 선악 불문하고 마찬가지로 권리를 취득해 버립니다. 이게 사망. 그래서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뭐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로 반환하고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그냥 반환 청구,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또는 이전 등기를 이렇게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아까 봤었고 이겁니다. 이건 유효라고 했어요. 이건 무효. 이 등기는 무효. 이건 제3자에게 처분하면 3자 선악불문하고 유효. 그리고 이제 이게 유효이기 때문에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이 앞으로 갑을 못 하겠죠. 이 앞에 돼 있다. 그러면 을은 갑을 대위해서 이렇게 등기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계약명의신탁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는 신탁자하고 매도인 간에는 어떤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먼저 맺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이자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가 아주 많죠. 이런 경우. 이 등기 명의신탁은 중간 생략 등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여기는 계약 당사자가 신탁자와 매도인이지만 여기는 수탁자와 매도인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선일 수가 있어요. 매도인이 선이면 계약 유효, 등기 유효. 그러니까 만약 이게 악이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계약 무효, 등기 무효. 그렇지만 이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했어요. 계약 상대방이 계약 상대방은 뭐 이자겠죠. 수탁자의 상대방 이자.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고 등기도 유효다라는 것. 다음에 이제 유효한 명의신탁인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뭐 배우자 간, 뭐 중종 간 명의신탁이다. 그래서 명의신탁자, 수탁자. 그래서 이제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등기도 되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용권은 누가 갖냐면 사용권은 을이 가져요. 갑이 가져요. 갑이. 명의신탁자가 여전히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권은 여전히 이자가 가지고 있고 등기만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당사자 간에 누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갑이 소유자라는 얘기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는 처분하면 안 돼요. 처분하지 않을 약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냐? 이건 내적으로는 이자가 소유자인데 외적으로 이자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수탁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물건을 침해했다. 그러면 누가 한다? 을이 하는 거예요. 방해 배제 청구권 을이 하는 거예요. 갑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갑은. 그래서 이 대외적인 활동은 누가 한다? 을이 한다. 갑은 이제 을을 대위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만 자기가 소유자예요.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이자가 유효하게 권리를 확정적으로 행사를 한다. 물론 이제 어떤 제한은 있겠죠. 당사자 간에 뭐 처분하지 말라라든가 그런 제한은 있겠지만 그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대외관계, 대내관계 쭉 돼 있고 수탁자, 명의신탁의 해지. 만약에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해지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효다. 그러면 이제 해지를 해서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제 유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지하면 등기 여기에 있다라도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 이렇게 복귀가 되죠. 이렇게 복귀가 돼. 그러면 이제 말소하고 회복 등기를 할 거야. 회복에 갈 거예요. 그런데 명의신탁을 해지했는데 등기 회복 전에 이거하고 두 번째 등기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를 한다든가 회복을 해야 하는데 회복 등기 전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처럼. 이런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예외적으로 이제 부부간에나 어떤 그 종중. 원래 명의신탁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종중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제가 그 어떤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공방지라든가 몽땅 가져가 버리잖아요. 자, 새로운 어떤 그 소유권 제도를, 등기 제도를 만들면서 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종중이라는 이 사단 명의로는 과거에는 등기가 안 됐어요.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종업 명의로 이렇게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권청에서 뭐 꿀꺽 삼켜서 많이 소송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원래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제 탈세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명의신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해지했는데 회복되기 전에 제3자가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권리 취득 못해요. 물론 이제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죠. 소위 상호 명의신탁, 뭐 구분소유적 공유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이네요.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부동산 실명법을 끝내고 이제는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여러분들이 뭐 그냥 모형으로 쫙 그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갑과
글이 있다. 갑이 채무자, 갑에 있던 이 X 건물에 대해서 10억짜리다. 여기에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2억을 빌린다. 2억 채무. 2억 채무를 빌리면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게 이제 소비대차 여기에 뭐 채권자라고 합시다. 이 채권자는 저당권자보다는 왠지 저당권 을구에 등기가 되죠. 이제 갑구에 등장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물 변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다음에 네가 변제기 때 변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물건을 가져오겠다. 소유권 취득하겠다. 해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등기. 이제 다음에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면 권리를 취득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예 양도담보 등기를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채권자 앞으로. 그리고 이건 담보 목적이다. 다음에 네가 뭐 안 갚으면 내가 나머지 주고 내가 다시 찾아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마. 네가 다시 되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 양도담보. 이건 번등기라는 거, 이건 가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고 이 경우에는 담보 가등기죠. 담보. 이럴 땐 대부분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대물 변제 예약을 맺을 당시에 예약 당시에 이 목적물의 시가가 있을 거야. 시가와 이 차임액 원본 플러스 이자 이게 비교해서 이게 더 많더라. 이럴 때만 이걸 적용을 합니다. 이 반대의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더 많아 버릴 수도 있죠. 부동산이 더 이거 10억이다 12억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범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죠. 규제할 것도 없어요. 니들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럴 때만 부동산 당시 대물 이제 예약 당시에 부동산 가액이 원본하고 대여금하고 이자 합산액보다 많은 경우 이럴 때 이제 폭리를 취할 염려가 있죠. 이 채권자가. 이럴 때 대비해서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적용 범위를 먼저 보자. 적용 범위.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소비대차에서 발생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만 가등기 담보를 등기한 경우만 범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 보니까 니은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권,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다든가 담보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고 대여금 채권 확보는 부차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물품대금 선급금 물품 대금을 어떤 외상으로 이렇게 제공하면서 그걸 목적으로 담보 가등기를 한다든가 또는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어떤 등기를 해놓는다든가 저당권 등기를 하면 될 텐데 가등기를 한다든가 양도담보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다든가 매매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매도담보 소비대차 목적으로 가등기를 번등기를 해버린다면 양도담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좁혀요. 이 보험법을 적용되는 것을 범위를 좁히는 게 우리 판례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아무래도 판사들이 여유가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로비 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사채업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특별법의 적용을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게 어떤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아주 좁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등기 담보를 일단 실행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권리, 귀속. 권리를 취득해버린다는 얘기야, 이제. 또 하나는 경매.
둘 중에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제3자에게 처분하고 자기 채권을 확보하는 이런 처분정산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속정산형. 이것만 이제 귀속정산하고 경매. 자, 그럼 권리를 의리 취득하고 싶다. 이 가등기 당보. 이럴 때는 반드시 변제기 후에 뭐 여기 채권의 변제기가 있겠죠. 변제기 후에 청산금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그래서 이제 갑이 저당권, 가등기 설정자다. 설정자면 채무자이자. 갑이 만약 채무자다 그러면 채무자. 그리고 이자가 채무자가 아니고 물상보증이다. 물상보증.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에 여전히 이걸 처분할 수 있죠. 가등기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에 물권을 취득한 자. 이자들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내게 받을 돈이 얼마고, 그래서 이거 플러스 뭐 1억 이자, 그래서 나머지 내가 7억을 너에게 돌려줄 돈이다. 이걸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통지할 청산금을 평가할 때 채권자가 지멋대로 평가해 버리겠죠. 이 부동산 가격은 아주 낮게, 자기의 채권은 아주 넓게 이렇게 평가해 버릴 것이다. 주관적으로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를 했다. 이럴 때는 통지 효과가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래도 통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통지만 해면 도달되면 그때부터 이제 통지 도달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청산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도달된 때로부터 2개월 동안은 채권자는 나머지 7억이라고 합시다. 청산금이 7억이라고 합시다. 7억을 반환하고, 이 청산기간 내에는 7억을 반환하고, 이 가등기 담보권 등기를 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7억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령 이 청산기간 내라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등기 못 합니다. 이 기간은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기간이겠어요? 채무자 등을 위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채권자가 이 청산금을 통지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투지 못합니다. 자기가 7억 해놓고 보니까 이자가 3억인데 잘못 계산을 했어. 원본이야 3억인데 잘못 계산했어. 부동산이 10억짜리가 아닌데 9억짜리인데 10억으로 잘못 평가했어. 그런데 다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번 자기가 통지하면. 다투지 못한다. 그리고 청산기간이 지난 통지할 때 여기에 또 한 번 주의해야 될 건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이 가등기한 날 A 시점에서 가등기를 했다. 근데 그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저당권자 등이 있을 수 있죠. 이자들은 권리 소멸하지 않아요. 전세권자라든가. 이 가등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가등기 담보권이라든가 이런 권리를 취득한 자, 이자들은 후순위 권리자라고 해요. 이자들은 권리는 전부 소멸해버립니다. 이자의 권리는 살아남아요. 인수를 하게 돼, 이자가. 자기가 이제 들어갈 때 이미 있었던 자들이니까. 그 이후자는 없어지고. 이랬을 때 이 후순위 권리자들은 권리가 없어지니까 이자들을 보호해줘야 돼. 통지한 후에, 도달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지해줘야 됩니다. 이게 도달됐다. 그러면 청산기간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2개월. 이 기간 안에 이자는 권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채권을 확보하라는 얘기야. 청산금 범위 내에서 나에게 청구하시오. 그럼 내가 주겠다. 그 범위 내라면. 청산금이 7억이다. 7억 범위 내에서 누가 오더라도 너희들이 채권증서를 입증해서 가져오면 돈 주겠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자들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 주의해야 될 것은 이자들에게 지금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안 하면 청산기간 자체가
도달되지 않으면 청산기간 자체가 경과가 안 됩니다. 아예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됐는데 지체 없이 이자들에게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통지 이걸 안 했어. 이걸 안 했을 때 이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청산기간이 통지를 안 해서 기간 지난 다음에 실력을 채무자에게 돌려줬어. 나중에 보니까 이자들이 등장을 하더란 얘기야. 이랬을 때는 다시 지급해 줘야 됩니다. 이자들에게.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리고 이제 이 변제기가 지나서 청산금을 통지를 하고 기간 경과 후에 청산기간 도과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담보 청산금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자들에게 주고 남음이 있으면 이제 가등기 담보 의무자에게 주겠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자는 등기 서류 필요한 것들이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청산기간이 도과됐는데도 청산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갑이 돈을 마련해서 변제해버렸다. 그러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권리취득 못해요. 가등기 번들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기간 내라면 전세권자, 저당권자, 가등기 담보, 후순위 권리자들은 보니까 이 채권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 부동산 평가를 아주 형편없게 했어요. 저게 한 15억짜리인데 10억이라고 하고, 자기 피담보 채권을 또 올리고 해가지고 이 청산금을 원래 이게 12억 정도 되는데 이걸 7억이라고 통지를 해놨어. 이럴 때는 이자들은 이 기간 내라면 자기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경매를 신청해 버릴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이제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를 못합니다. 경매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경매 절차로 들어가면 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등기된 날을 저당권 등기되는 기준일로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의 성질을 보니까 3회 이건 뭐 타물권, 저당권하고 똑같아.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 그래서 담보물권의 통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권과 같게. 그리고 설정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 채무자하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자겠죠. 근데 다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 이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물상보증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뭐 이자가 채무자다, 뭐 이자가 물상보증이다 이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가등기 담보권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은 가등기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이 담보물권은 가등기 담보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 전세권은 영역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것은 가등기 담보권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담보 제도를. 그리고 이제 가등기 담보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제 권리를 가등기 담보에서 담보물의 사용 수익은 누가 하겠느냐? 담보. 여전히 가등기 담보 설정자가 사용 수익이 원칙이죠. 이 가등기 또 양도 담보 번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영익적인 권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냥 소유와 명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신탁행위예요. 일종으로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신탁행위지만 명의신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고 이제 가등기도 담보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전히 사용수익권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사용수익한다. 이게 원칙이다. 통지 상대방 채무자 등이라고 그랬어요. 채무자 등이 누구냐? 그걸 그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이자들 전부에 통지해야 돼요. 한 사람만 빠져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채무자 등에서 만약 뭐 물상보증인이 없다, 뭐 가등기 담보권 양도하지도 않았다, 그럼 채무자에게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여기 해당되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건 그 후에 청산금 지급하고 등기해봐야 그 느낌 무효예요.
치유 안 됩니다. 변제기 후에 통지 시기는 언제라도 상관이 없어요. 변제기 후에. 그리고 이제 본인가 청산금이 없어. 이럴 때는 청산금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뭐 1억밖에 안 돼. 이럴 때는 청산금이 없다. 이럴 때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 그 뜻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통지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청산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반드시 지나야 돼요.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청산기간. 이거 이제 채무자와 후순위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기간을 두고 있어 바로 소유권 취득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통지가 도달돼야 청산기간이 진행한다. 없으면 없다는 뜻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등기 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이건 이제 담보물권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점유를 수반하고 있더라 이자가 그럴 수도 있겠죠. 양도담보권자가 약정에서 이럴 때는 점유를 해소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있더라 방해 제거청권, 방해할 염려가 있더라 방해 예방청권 당연히 인정됩니다.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은 가등기 담보권 실행은 권리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귀속청산, 처분정산 인정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매라는 방법.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을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택을 한다. 이걸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이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저당권과 같게 돼서 똑같이 되는 거야. 저당권 실행과. 그래서 권리 귀속을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지. 실행의 통지, 기간 경과. 그리고 이제 리을 보니까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평가액과 채권액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지금 평가가 얼마다. 평가액이 시가가 얼마고 채권액이 얼마다. 그래서 너에게 돌려줄 청산금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다투지 못한다는 의미는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산금에 대해서는 다투지 못해요. 실역이다. 그런데 청산금의 평가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평가라든가 채무 평가를 잘못했어. 그런데 결론은 같아. 이럴 때는 그 기초가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대해서는 청산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다툴 수 없다는 얘기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의 지급은 언젠가 청산 기간 만료한 때 그때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고 등기 서류 필요한 서류 이게 동시행 관계라고 그랬고 청산 방법은 반드시 기속 청산만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처분 정산도 인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처분 정산 인정하지 않아. 처분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지멋대로 처분해 버린 거예요. 시장에 갖다 파는 거야. 팔고 나서 이게 15억이다. 자기 채권 확보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처분해서 자기 채권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처분청산형입니다.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속청산형이야. 여기 전부 가등기에서 번등기에서 지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만 인정을 합니다. 아니면 경매를 하든지. 처분청산하고 경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경매는 처분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처분은 임의로 그냥 시장에서 환가해버린 거예요, 지가. 권리자가.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산금 청구권자, 청산금은 누가 청구하느냐? 청산금 청구권자. 채무자 등 이자들은 청산금 청구할 수 있겠죠. 채무자 등. 그래서 채무자 또 이자, 물상보증인 또는 이자들. 권리 취득해 가버리니까 청산금 달라할 수 있겠고, 청산기간 내에 전세권자, 후순위 권리자, 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기 권리들이 없어져 버리죠. 이 후순위자는 전부 말소돼 버리고 권리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자기 채권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담보 채권으로 남을 거야. 그래서 이자들도 이 기간 안에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순위 권리자. 그러니까 이 기준 시점 이전에 저당권자라든가 전세권자라든가 이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가등기 담보권자라든가. 그러면 이자는 보호되겠느냐? 이자는 청산금 청구할 수 있겠느냐? 하면 안 되겠죠. 왜요? 이 가등기에 의해서 번득기를 하면 이 채권자는 선순위자는 그대로 인수위예요. 후순위자는 권리를 소멸하지만 말소되지만 선순위자는 그대로 권리를 담보물권을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청산금 청구할 수 없겠죠, 저자는. 물론 이제 채무자가 있어서 변제를 요구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더라. 그럼 당해물권을 경매에서 뭐 가져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청산금에 대해서는 선수유자는 노터치입니다. 채무자 등의 가등기 말소청권, 채무자 등이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채무자 등은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정 없이 그냥 계속 지나버리더라. 이게 이럴 수도 있죠, 이 기간. 그래서 이제 이게 청산기간이 지난 다음에 손의로 물권을 취득한 자가 있을 수 있죠. 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청산 안 하고 그냥 뭐 이게 권리를 갑의 권리를 이자고 취득해버렸다든가,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그래서 손의로 권리를 취득했다거나, 또는 변제기 후 10년이 지나버렸다. 장기간 돼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등기에 대한 번득기 청구 못합니다. 가등기에 대한 번득기를 청구 못한다. 그래서 11조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가끔 등장합니다. 변제기에 지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럴 때는 변제기 청산기간 지난 다음에라도 말소 청구 못한다. 소유권 취득 시기는 가등기에 대한 번득기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양도담보인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할 때, 그때 이제 가등기에 대한 별도로 번득기를 할, 여기 번득기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양도담보인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인 경우는 가등기에 대한 번득기를 할 때 청산금 지급하고. 다음에 법정지상권,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설정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 그런데 이게 실행으로 인해서 소유권자가 변경돼 버렸다.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의 규정에서 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설정된 계획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청권이 있다고 그랬죠. 전세권자, 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가 있다. 가등기 담보권의 후순위자, 이자들은 청산기간 내라면 자기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원래 경매를 청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그런데 변제기 전이더라도 경매를 청산기간 내에는 기분 나쁘면 경매 청구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또 선택권을 주고 있죠.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경매로 이렇게 가서 매각대금에서 네 먼저 받고 나 다음에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후순위 권리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경매에 의한 실행은 먼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것은 저당권으로 봅니다. 가등기 담보권을. 그래서 가등기 담보가 등기된 때, 이때가 저당권 등기된 때로 보고, 순위를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가 시행이 됐다. 근데 보니까 가등기로 돼 있어요. 가등기가 됐다. 그럼 이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 목적의 가등기인지 법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등기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등기 자체가 안 돼 있어. 피담보 채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이제 상당 기간을 정해서 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이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이 가등기 권리자에게 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냐, 아니면 이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냐, 이것을 소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여야 하고, 해당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경우는 그 내용과 채권, 원본 이자 위약금 이게 얼마다, 이것을 소명하면 될 것이고,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아닌 채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고, 그 사유를 이렇게 소명하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등기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